네, 두 번째 시간 좀 가져볼게요. 우리 첫 시간에 이제 상가와 경매를 같이 믹스해서 큰 줄기를 한번 잡아봤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이제 권리 분석하고 조금 더 연관이 있는 상인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공부하셨던 분들 요대로 권리 분석을 했을 거예요, 우리. 그죠? 말소 기준 권리. 아까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그리고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찾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어? 그러면 주택에서는 전입일자를 보고 대항력 여부를 판단을 했는데, 상가라면 사업자 등록을 보고 판단을 했어요. 정말 중요한 날짜예요. 사업자 등록이라는 거. 자, 그래서 대항력 발생 시점은 그러면 상가라고 할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점유를 하고 상가 인도 받은 거죠. 점유하고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가 상인법이자 민사특별법 얘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경매로 넘어오는 순간 뭐가 돼? 그건 대항력의 발생 요건에 불과해. 그렇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일반 상인법상에서 내가 점유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건 맞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할게. 자, 사업자 등록을 2021년 4월 예를 들어 7일 모르겠어. 요일은 모르겠어요. 일단 영업일이야. 4월 7일 날 했어. 그리고 이 분이 그날 인도를 똑같이 받았대. 그러면 상인법 상에서의 이 분의 대항력 발생 시점은 4월 8일 0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민사특별법 상에서는 이분은 대항력이 있는 분이네. 그렇죠? 대항력이 있는 분이야.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려고 어떤 이제 상가 주인을 만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시에 아까 필수 서류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 대장 등등을 봐봤더니 등기부에 근저당권 2019년 5월 9일 적혀 있단 말이야. 근데 아까 민사특별법상에서 이분은 대항력이 있는 분이죠. 0시에 발생했다며, 4월 8일 0시에 민사특별법 상에서. 근데 우리는 경매 얘기하고 있잖아. 경매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그러면 얘가 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민사특별법에서는 대항력 발생을 했지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네.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렇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에서는 있었어. 경매로 오는 순간 말소 기준 권리라는 애가 튀어나왔어. 걔보다 늦어. 얘는 대항력이 없다고. 또 사고 나는 케이스야 이게. 또 경매가. 그래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일반보다 더 까다롭게 진행이 되죠. 얘는 없어. 즉 이 분은 우리한테, 낙찰자한테 보증금 너 줘? 할 수 없죠. 그쵸? 근데 얘가 날리는 금액이, 얘가 예를 들어서 권리금을 6천 주고 들어왔대. 응? 그 다음에 보증금이 3천만 원이래. 월세가 150이래. 응? 이렇게 있을 때 우리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이제 보증금 3천만 원인 건데, 민사특별법 상에서는 대항력이 있었지만 경매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거를 날린다는 얘기야, 보증금을. 맞죠? 요거를. 그럼 우리도 인수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 분께서 아까 명도랑 연결해 볼 때 이 돈 3천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에 고객들을 엄청 해가지고 몰아놨단 말이야 지금. 인테리어 여기다 하나 5천을 해놨어. 그렇죠? 그런데 나가래. 안 되잖아. 응? 그러면 딜해서 자, 보증금 5천만 원에 180으로 할 테니까 계약할래? 아까워서라도 다 보고 타산이 맞으면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상가의 경우에. 근데 아우 너무 무리합니다. 그럼 나가야지 그냥.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요거 없이 들어간 거야 지금. 물론 임대인이 권리금을 수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상인법상에서 방해 그 규제상에 들어가 있어. 어떤 거가 방해 규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랑 관계는 없지만, 권리금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자리를 노리는 임차인이 들어오겠네. 그 임차인이 이런 권리금을 보고 장사가 잘 되는 금액이니까, 곳이니까 이 권리금이 6천이든 1억이든 간에 내가 장사만 잘 된다면 여기 들어오는 거고,
이분들이 장사가 잘 되면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수익률이 5%인데 8%까지 올라갔으면 더 많이 가격을 올려서 매도할 수도 있잖아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 케이스에서 3천만 원을 만약에 날린대.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 자, 지금 저 경우와 같이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죠. 지금 대항력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 대항력이 없으면 그 임차인은 상임법과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무조건 자기는 돈을 날린다. OX. 응? OX. O? X? 무조건 날리는 게 아니라고. 왜? 무슨 개념이 있으니까.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자,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 자, 우리 화면에 비치진 않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근저당권자가 자기 채권 최고액이 3억이었대. 3억. 응? 그리고 지금 이분이 보증금이 3천만 원이야. 그죠? 근데 후순위죠? 대항력은 없죠? 날려야 되는 사람이지. 그죠? 그런데 낙찰가가 4억이고 그 외에 채권자가 없었대. 그러면 일단은 새롭게 소유권자가 된 사람한테 3천만 원을 달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법원이 너 임차인이니? 서류 갖고 와봐. 판사님 보세요. 저 사업자 등록했고요. 저는 워낙에 공부를 많이 해서 배운 사람이거든요. 확정서도 찍었어요. 계약서 도장 보이시죠? 보여줬어. 그리고 법원에서 얼마 전에 제가 배당 요구 통지 받았는데요. 배당 요구 했어요. 다 해놨대. 즉 우선 면제권을 발생을 자기는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물건이 4억에 낙찰됐고 이분은 3천만 건지면 돼. 그리고 얘네들 외에 기타 근저당권이나 기타 가압류가 없어. 그러면 돈이 4억이 있는데 법원에서 3억 주고 얘 3천만 원 준다는 거야. 분명히 대항력 없었죠 지금 경매에서. 날려야 되는 판인데 그나마 이 정치를 해놨죠 우선 면제권. 그러면 얘 3억 주고 얘 3천만 원 줘도 돈이 남네? 그죠? 그 남는 돈은 누가 가져가? 법원이 가져가? 아니면 불이익 독구에? 아니면 얘한테 더 줘? 응? 뭐 3천 주고 더 줘? 이거 아니죠? 소유자가 가야지 다시. 자기 거잖아. 그 사람 거. 그렇죠?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즉 후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우선 면제권이 발생이 되게 되면 낙찰가에 따라서 자기 돈을 다 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이 분을 명도하는 건 좀 쉽겠다. 그죠? 왜? 3천만 원을 받고 싶대. 그러면 동시 이행해야죠. 우리 민법상에서 얘기하는 동시 이행해야죠. 네가 영업 장소를 빼야지 내가 돈을 줄 거 아니야. 그리고 소유자 새롭게 바뀐 소유자한테 요구를 해. 그럼 소유자가 얘기하겠지. 낙찰자가 나는 이미 너한테 줄 거 3천만 원 줬거든. 너한테만 안 준 거야. 누구한테 줬어? 법원한테 줬지. 그렇죠? 근데 동시 이행을 해야 되니 법원에서는 네가 방 뺀 거를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너 그 상가 주인한테 도장 받아와. 너 방 뺐는지 안 뺐는지 내가 볼게. 그 서류 이름이 명도 확인서잖아요. 그렇죠? 명도 확인서에 내가 인감증명서, 낙찰자 인감증명서 첨부해가지고 그 임차인한테 줘야 임차인이 그거 갖고 법원 가. 집주인이 동의했구나. 응? 상가 임대인이 동의했구나. 알았어, 이제 줄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딜을 하면서 우리 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주택보다는 어렵다고 얘기했던 게 상가였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이 권리금 깔고 들어왔고 인테리어 했고 고객 풀이 생긴 상황에서 이거 갖고 다른 데를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키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중개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요지에 상가든 토지든 일반 주택이든 공인중개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사실은.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1년만 중개사분들 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은 그런 얘기 몇 번씩은 들어봤을 거야. 요거 만약에 경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이래. 또는 2억짜리 아파트래. 소형 아파트래. 근데 만약에 이거 경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질문 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는 앞으로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미 경매를 넘어갔어. 당했어. 집주인이. 또 상가 임대인이. 근데 나는 임차인이야. 또 물어본다고. 그럴 때 여러분이 답을 해줘야 돼. 임차인은 지금 벌벌 떨면서 여기 법무사 갖고 저기 변호사 찾아가가지고 우선 면제권이 뭐고 뭐 확정일자도 들어봤고 상가 임대차 현황서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뭐 어떻게 되는 거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 중개사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사는 지금 과거에 발생한 일, 앞으로 발생할 일까지 다 알아야 우리가 전문가지. 뭐 공부 1년 했다고 전문가가 아니라고 사실은. 너무나 많이 봤어. 중개사 방문할 때마다 너무나 많이 봤어. 응? 해당 지역에 1층 몇 개, 2층 몇 개, 3층 몇 개 인테리어 뭐 2천만 원 들었대, 3천만 원 들었대. 거기는 애가 몇 명, 그게 무슨
중요해. 물론 매칭할 때 중요하겠지만 권리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안전한 거래를 해주는 게 중개사 아니야. 맞죠? 그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돼. 그래서 경매가 보이면 부동산이 보인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밖에 얘기 안 했어. 근데 하나 더 해볼게. 이 분이 만약에 확정일자를 안 찍었대. 확정일자를 찍어 놓으니까 지금 요 후순인 상황에서도 돈을 건져갔잖아. 확정일자를 안 찍었어도. 근데, 우리 내용을 보자 하니, 인사특별법을 보자 하니, 야, 너 확정일자 안 찍었니? 그럼 이건 일단 이거 없다, 너. 없어. 너는 법원에서 배당 못 받는다, 원래. 그런데 법원에서 하나 더 손을 내밀었어. 네가 만약에 그 보증금이 정말 작은 보증금은 경제적인 약자로 봐요. 약자. 우리 강남역 앞에 나가면 뭐 1억에 월세 2천만 원 상가 있을 수 있잖아. 그쵸? 월세 2천만 원. 그쵸? 그런 거 말고 소액으로 되는 임차인들이라면 그 금액 조건만 또 지역 조건만 맞추면 너는 확정일자 없는 우선 면제권이 없는 그런 임차인을 할지라도 줄게. 순서는 확정일자도 없어. 확정일자 찍어야 날짜가 정해지는데 확정일자도 없어. 순서가 안 정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완전 세치게 해줄게. 누가 위에 있던 간에. 그게 바로 최우선 변제예요. 그게. 거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럼 뭘까 또? 응?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 이유. 자, 어떤 임차인이 왔어. 여기 지금 뭐 2천에 100만 원 정도 계약하고 싶은데 등기부를 보아하니 위에 건조당 가압류 이런 판인데 괜찮아요? 그때 중개사가 탁 한마디 하네? 괜찮아. 최우선 문제 들어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쵸? 너는 상관없어. 들어가. 할 수 있지. 그런데 거기까지 멘트를 할 수 있는 중개사라면 그래도 한 60점은 돼. 60점. 60점 되지만 100점짜리는 아니야. 100점짜리는 아니야. 왜? 또 사고나. 최우선 변제든 우선 변제든 요건을 맞춰놔야 돼요. 요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볼까? 아까 민사특별법상에서 대항력은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도를 받고 다음날 영시를 하는데 경매로 넘어오게 되면 이 영시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다고 얘기했죠. 이게 원칙이잖아. 근데 이 우선면제권 기준 1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우선면제권, 돈 달라는 얘기잖아, 법원에서. 또 최우선면제도 돈 달라는 얘기잖아. 이 돈을 달라고 액션을 취해야 돼, 법원에. 응? 그 법원에 액션을 취하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응? 네 글자. 한 글자씩만 하면 되겠네. 배당 요구라고 한다고. 배당 요구. 그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해주잖아요. 그 종기 안에 나는 법원에서 돈 받을게요라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최우선 변제권을 자기가 갖고 가려면 배당 요구 전에 배당 요구 날짜에 배당 요구도 해야 되지만 그 날짜까지 얘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 그걸 풀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각각 조건들이 있으니 그런 조건까지 알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응?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과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떤 고객이 왔어. 우리 특히 이제 중개사 하시는 분들 1년 넘게 하신 분들은 사람만 봐도 대충 느낌 올 거야. 대충 느낌 올 거야. 얘가 뭐 하러 왔는지, 그냥 물어보러 왔는지, 자기가 팔려고 그러는지, 시세 알아보러 왔는지, 경매 물건 보는지, 지나가다가 목말라서 차 마시러 왔는지 알 거야, 아마 대충은. 그리고 옷 차림새도 많이 볼 거야, 아마.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이슈 들고 허름하게 막 왔는데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중개사가 왜 실력이 안 되니까 자기가. 그렇죠? 상가라면 더 하고. 그래서 조목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어떤 최우선 면제권의 요건에 따라서 각각 기준에 맞냐 틀리냐를 확인하고 얘기를 해줘야지. 못 확인하고 얘기를 해주면 어떤 질문과 똑같으냐면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 불광동에 있는 요 물건 하나 내가 매입을 하려고 해. 주택을. 자, 취득세가 몇 프로예요? 똑같은 질문이야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취득세가 이게 지금 그 금액대에 따라서 이게 1.1%인지 1.3% 규모에 따라서 1.3%인지 8%인지 12%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도 요건 보고 파악을 해야 된다고 더 자세하게. 그때 딱 우리 중개사분들이 그 멘트를 딱딱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때는 인정받겠지. 다음에 올 때는 다른 사람 같이 올 수도 있어. 여기 잘해 가봐. 이렇게. 그쵸? 자, 그게 이제 경매인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게 요 요건. 그러니까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이제는 우리는 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가 있는데
각각 요건이 4가지씩 있어요. 4가지씩. 그럼 여기서 우선 면제는 이제 그 우선적으로 나보다 밑에 있는 애들보다는 먼저 받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나보다 밑에 있는 애들보다. 근데 최우선은 나보다 밑에 있던 위에 있던 상관없이 올라간다는 거고, 세치기 해가지고. 그런데 조건이 4개씩인데 딱 하나만 달라, 하나만. 나머지 3개는 똑같아. 자, 나머지 3개 먼저 볼게요. 아까 배당 요구 종기까지 내가 돈 받을게요라고 법원에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배당 요구라고 그랬어. 그렇죠? 그리고 또 얘기했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대항력 요건 갖고 가야 된다고. 요건이 뭔데? 점유 계속 장사하고 있어야 돼, 거기서. 응? 또는 내가 배타적으로 그 공간을 나한테만 권리가 있는 거야. 남들 못 들어오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 사업자 등록한 것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상가라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 경매 등기가 떨어졌는데 이미 누구 뭐 채권자든 또는 가압류 갖고 있던 사람이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를 넣었던 간에 그 등기 전에 그 요건, 여기는 주민등록이지만 상가니까 사업자 등록하고 점유라는 요건은 적어도 경매 결정 등기 전에는 갖고 있어야지 편법으로 괜히 돈 뜯어내려고 경매 이미 들어와 있는데 지금 등기가. 응? 강제 경매든 이미 경매든 들어와 있는데 뒤늦게 사업자 등록했어요. 알고 들어온 거잖아. 왜 경매 들어온 거를 막 들어가.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응? 그래서 1, 2, 3가 똑같은데 딱 하나가 다른 게 아까 우선 문제는 확정일자,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확정일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최우선 문제는 확정일자 내용이 없었잖아요. 우선순위 필요 없고 나는 무조건 최우선이니까 확정일자 필요 없고 대신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작을 것이 들어있는 거야.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할까? 우리가 있는 장소를 강남역이라고 할게. 강남역. 자, 강남역에 있는데 예를 들어 어디 가볼까 또 전라도 정읍 가볼게. 전라도 정읍. 그쵸? 그러면 전라도 정읍의 1층이 지금 10평이 경매 물건이 나왔어요. 전라도 정읍에. 그리고 하나는 강남역 5번 출구 앞에 또 1층 상가가 또 10평이 나왔어. 어떤 게 당연히 비싸? 강남역이 비싸지. 서울에서도 강남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저 불쌍한 이 보증금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겠네. 그렇죠? 그래서 지역을 봤을 때 그 지역이 해당하는 그 소액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체크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이 1988년도 올림픽 할 때 그 시점에서의 보증금 월세하고 지금 2021년 월세하고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 그러니까 뭐도 봐야 돼. 지역 말고 기간도 봐야 돼. 그래서 지역 보고 기간 보고 소액 보증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취득세 몇 프로일까요? 답을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이거 최고 선배님 봤나요? 함부로 답하면 안 되지. 다 알고 답해야지. 근거 있게. 그렇죠? 그게 상가에서의 권리 분석이에요. 이게 지금 그 표고. 좌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표고, 우측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표예요. 이게 전반적인 그 5분 권리 분석이에요. 상가에 있어서. 자, 이제 좀 재밌는 시간 가져볼게요. 지금까지는 사례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자, 권리하고 연관되는 상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마용성 중에 하나, 용산에 상가 물건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가끔씩 핫한 것들도 나오고. 자, 우리 용산 파크자이 1층 C4호가 상가가 나왔어. 이제 아파트처럼 이제 주인법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상인법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평수 15평 나왔대. 응? 15평이 지금 감정가가 용산이래. 1층 15평 무려 9억 6천이야. 감정가가. 그쵸? 근데 상가는 기본적으로 K형, 수익형. 수익형이니까 수익률 따져봐야지. 그렇지만 이 들어오신 6명 중에 누군가는 차익 베이스 보고 계산했을 거라고 또. 그쵸? 나는 차익이 더 커. 이렇게. 근데 만약에 계산했는데 어떤 상가 수익률이 3%인데 그게 지금 이 가격으로 하면 3%인데 받았다는 얘기는 차익도 보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6명이 똑같이 지금 그 제가 멘토 이용이 지금 그 디자인하고 있는 실정되면 7단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분들만의 특별한 또 방법론들이 있겠지. 근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들어간 건 권리 분석일 거예요. 권리 분석 할 거라고. 자, 볼게요. 아까 적용해 볼게. 자, 권리 분석 상. 다 돈 받을 채권자들이래.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그 다음 경매 들어갔네. 그죠?
아까 얘기했던 최우선 면제든 우선 면제든 경매 등기 이후에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쵸? 근데 일단 경매 찍혔고 그 다음에 또 뒤늦게 압류 들어왔네? 그쵸? 그러면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게 지금 제일 위에 돈 받고자 딱 고개 내밀고 있는 얘라고 우리은행. 응? 우리은행이 4억 2천만 원을 받고 싶대요. 이게 지금 1단계 한 거야. 5분 걸리면서 1단계. 뭐 말소기준 권리 찾은 거야 우리가. 그쵸? 그럼 2단계. 대항력 봐야 되는 거지. 대항력. 그러니까 얘보다 지금 말소기준 권리가 얘죠. 얘보다 사업자 등록이 빠른지 늦은지 봐야겠네. 맞죠? 자, 2007년 7월인데 사업자 등록이 2014년 10월 31일이래. 자, 늦었네. 소멸이네. 우리한테 돈 달라고 못하겠네. 6천만 원. 맞죠? 날라가는 거네 얘. 근데 대항력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우선 면제권이 발생하면 돈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그랬잖아. 있다. 그러면 우선 면제권 발생이 되려면 최소한의 요건은 있었잖아. 이렇게. 그렇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요구하고 대항력 갖고 있고 경매 등기 전에 대항력 갖고 있고 확정일까지 같이 이 네 개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 그리고 다시 요 물건 볼게요. 얘는 확정일자 안 찍었어. 우선 면제권 있다 없다? 없다. 확정일자 안 찍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배당 요구를 안 했어. 최우선 면제 있다 없다? 없다. 응? 그럼 얘는 6천만 원 완전 날리는 사람이네. 자, 요런 얘기는 잠깐 해볼게 같이. 정말 이 사람이 6천만 원을 날릴까 안 날릴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5초 동안 시간 드릴게요. 5초. 자, 우리가 주임법, 상임법 둘 다 민법보다 우리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사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주택에도 주임법에 적용이 되려면 조건은 있기는 해. 환산보증금 얘기는 아니지만 왜? 주거용으로 써야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안 쓰면 주거물건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거용으로 써야지 주임법 해당되는 거고 실질적인 영업을 해야 상임법 적용되는 건데 이 상임법에서는 환산보증금 얘기가 나왔잖아 아까. 그렇죠? 근데 환산보증금이 초과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만약에 여기서 내가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거 교회 또는 뭐 어린이집 같은 거 이거는 공공으로 성이 있는 거잖아요. 영업하는 행위가 아니잖아. 그건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 여부 관계없이 상임법 적용 못 받는다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부득이하게 민사특별법상의 보호를 못 받는데 그러면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돼? 얘보다 더 큰 테두리. 지금 뭐래 여기? 이거 특별하게 만들어놨네. 응? 근데 덜 특별한 거 일반적인 법이 민법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민사특별법보다 더 큰 민법상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상가 임차인이든 주택 임차인이든. 그러면 우리 민법이 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민법이. 응? 민법. 우리 공부 많이 하셨죠? 몇 달 안 됐죠? 합격하신 분들. 자,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룰이잖아, 민법이. 이때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누구를 더 보호해줘? 민법에서는. 누구를 더 보호해줘? 민사특별법에서는 누구를 보호해줘? 얘를 보호해줬잖아. 더 많이. 그래서 계속 개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순간 민법으로 오게 되면 너나 똑같아. 그냥 개인이야. 또는 뭐 법인이든 응? 둘 다 똑같이 형평성 있게 보호를 받게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상임법상에서 대항력이라는 요건, 키가 핵심이 대항력, 우선면제권, 또 더 나아가서 최우선 면제권. 이런 내용은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 민법으로 가면 이런 얘기가 이제 안 나오겠지. 대신 뭐가 나와? 자, 내가 임차인이야. 응? 임차인이야. 근데 지금 이 민법상에 들어오든 민사특별법으로 들어오든 임대인하고 임차인은 계약서를 썼겠네. 통상 우리가 무슨 계약서라고 그래? 임대차 계약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왜? 민법 들어가면 그분은 전세가 되는 거예요. 전세.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은 미등기 전세라고 통용을 하기는 해. 하지만 등기가 안 됐으니까 그냥 미등기라고 했지만 사실상 전세권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등기가 안 된 전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냥 임차인이야. 채권자의 성격. 근데 민법에 오게 되면 민법에 오면 등기를 해야지 보호를 받아요. 그럼 임차인으로서 등기하는 게 뭐 있어?
질문 내볼게요. 소유권이요? 내가 임차인인데 임차인으로서 내가 등기를 하고 싶어. 소유권이요? 지상권이요? 응? 뭐 할 것도? 저당권이요? 질권이요? 유치권이요? 답 안 나왔어요? 임차인으로서 누르면 뭐 넣어야 돼? 전세권 들어가야지. 전세권. 전세권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있잖아.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 쓰면서 등기가 돼야 민법상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전세권을 심으면 굳이 여기 안 들어가더라도 임차인이 어떻게 된다? 보호를 받는다. 여기 볼게요. 이 아까 대항력도 없고, 맞나요? 10월 31일.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고, 최우선 변제권도 없어. 맞죠? 그러면 얘는 민사특별법 적용 못 받는 애네? 보호를 못 받아. 그런데 만약에 얘가 민법상에서 등기를 해놨대. 임차인으로서. 그게 전세권이래. 전세권을 심었나 혹시나 보는 거야, 지금. 봤더니 전세권 심었어. 그죠? 여기 양도면이죠, 지금. 여기도 양도면이지. 얘는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지금. 심어놨어. 그럼 볼게. 결과부터 볼게. 지금 감정가 9억 6,700인데 낙찰이 7억 3천이에요. 이게 만약에 현 시세라면 2억 싸게 받은 거야. 전제 조건 있어. 일단 이게 시세라면 더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2억 싸게 받은 거야, 지금. 걸림 없이 들어간 거야, 지금. 1억 아파트 자리에. 그죠? 그런데 지금 분명히 상위법상에 적용을 못 받아. 근데 전세권을 심어놨어? 똑똑하네 봐. 그죠? 그래서 낙찰이 아까 7억 3천. 자, 일단 얘가 1순위네? 근저당. 그죠? 1순위. 얼마? 4억 2천. 빼! 그럼 3억, 아니 7억 3천이었죠? 7억 3천에서 4억 2천 빼. 한 3억은 남았네, 지금. 근데 그 다음 순서에 전세권 들어가 있잖아. 달랑 6천만 원. 돈 다 받죠? 돈 다 받잖아, 지금. 그쵸? 그러니까 비단 이 사람이 이 상인법상에서 장치를 안 해놨더라도 여기가 아닌 여기서 보호를 받기 위해 넣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 없죠. 나는 문제 없어 되는 거였지. 얘가 문제 없으면 나도 문제 없지. 들어가면 되지. 싸게만. 시세가 지금 9억 7천인데 그거 보고 6명 들어가서 만약에 2억 싸게 받았으면 괜찮네. 용산인데. 그렇죠. 차익도 생기고. 응? 차익도 생기고. 뭐 대지권 뭐 얼마 안 되겠지만 차익도 생기고. 장사 잘 되고. 권리금도 뭐 예를 들어 8천만 원 받다가 1억 5천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권리 분석을 패스를 못하면 아예 시작을 못하는 거야. 여기에. 그렇죠? 또 다른 거 볼게요. 자, 이번에는 부천시 괴안동. 이제 지역 분석 조금 공부가 되신 분들은 괴안동 하면은 알 거야. 좀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 3개가 부천이고 안산이고 군포였대. 근데 부천도 중동이 있고 성동이 있고 정말 다르죠. 그렇죠? 뭐 충의동이 있고 다르지만 괴안동 공부가 된 사람들은 괴안동 옆에 역곡동 이편한 세상들 막 다 몰려 있고 거기야. 그리고 이 해피트리 아파트, 아파트에 있는 단지와 관련된 상가야? 그래, 얼만데? 했더니, 1억 3,600이래. 해볼만 하겠는데? 대출도 주택보다는 더 나올 거고, 주택수에 괜히 잡히지도 않고. 그쵸? 그리고 단지 사이즈가 작고 입지가 별로 안 좋게 되면 크게 막 상승하거나 수익률이 높을 것 같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대출 받아갖고 레버리지 써가지고 수익률이 괜찮다면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요거 나쁘지 않게끔 가려면 일단 권리 패스해야 돼, 권리. 거기서 막 탁 막혀버리면 이제 못하는 거야. 응? 그죠? 자, 근데 지금 1억 3,600이 감정인데 1억 3,100에 낙찰이 됐어요. 2차 때. 그쵸? 이 감정가하고는 500 정도 차이 나게 받았고 2등이 1억 1,900 정도. 자, 또 해볼게.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온라인 분들 저랑 눈 맞춤하고 다 보여 지금. 다리 꼬지 말고. 자, 보세요. 말소 그림 원리 이거 지금. 제일 첫 번째 거. 근저당 북서울 농협에서 2017년. 자, 그럼 1단계 한 거야 지금. 2단계가 이제 뭐야? 대항력이죠? 응? 그러면 말씀 권리 찾았으니까 얘보다 위아래만 보면 되겠네. 그쵸? 근데 무슨 날짜가? 사업자 등록 날짜가. 사업자 등록 날짜가 2017년 1월 3일이래. 봤더니 2017년 1월 10일, 1월 3일. 위죠, 위. 선순위. 그러면 이제 일단은 경매정보주에 우리한테 딱 친절하게 써주지. 있음. 대항력 있음. 조심해. 우리 책임 안 져. 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내가 들어갈까 말까 걱정돼. 누구는 컨설팅에 맡기고. 그죠? 이거 좀 헷갈려 달라고. 근데 사실 컨설팅 받은 사람은 웃기지, 이제. 뭐 이런 걸 갖고 다. 그죠? 응?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가에서 얼마나 네가 수익을 내고 월세가 얼마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차익이 얼마나 생길 거고 어떤 업종을 해가지고 무리 없이 쭉쭉 커나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얘가 무서워서 못 들어간 거라고. 그죠? 근데 대항력이 이때 그 다음 단계가 우선 면제권이잖아. 그죠? 그럼 확정적 찍어나갔더니 같이 찍어놨어. 똑똑해.
똑똑해. 무슨 중개사를 만났는지 모르겠어. 똑똑해. 자, 그러면 1월 4일날 발생하는 우선 변제권이, 응? 1월 4일날 봤더니 그래도 앞이네? 최고 앞이네? 그럼 무슨 얘기야? 얘는 우선 변제권이 있고 제일 위니까 경매 낙찰가가 얼마가 되든 간에 일단 1순위는 얘라고. 맞죠? 조건 하나 더 얘기해. 사실은 뭘 봐? 요거 봐라 그랬잖아. 요거 배당 요구 했는지 날짜 안에 했네. 장치 다 갖췄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본 거는 민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전세권으로 혜택을 받았는데 얘는 상인법상에서 똑똑하게 다 해놨어. 응? 그러니까 낙찰가가 지금 1억 3천이죠. 얘 500만 원밖에 안 되네. 어휴, 남지. 응? 이거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상관할 거 아니잖아. 이런 거 우리가 인수하는 거 아니잖아. 이런 거 인수하는 거는 매매야, 매매. 그죠? 또는 신탁공매라고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인수 조건이 붙는 것도 있어요. 그건 별도인데 경매에서는 얘는 우리 알 바 아니고 얘만 케어하면 되는데 500만 원 받아야 된대. 그리고 나가겠다는 얘기 있잖아. 배당 요구는 장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가겠다는 얘기야, 법원에. 그럼 500만 원 나는 이미 줬지. 1억 3,100에 이 500만 원 줄 거까지 다 포함해서 줬잖아, 법원에. 그러니까 와봐. 500만 원 받아야 되지? 자, 내 인감 여기 있는데 방 뺀 거 같이 가보자. 방 뺐어. 오케이. 사인. 자, 수고해. 다음에도 장사 잘해. 이러면 되잖아. 그렇죠? 문제 없었죠? 자, 첫 번째 사례는 민법상 전세권을 혜택받았고 두 번째 사례는 똑똑한 임차인. 응? 장치 다 해놓고 제일 위에서 500만 원 건져간 거예요. 세 번째 볼게. 자,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우리 뭐 서울 용산도 했다가 부천 했다가 이제 평택으로 쭉 내려가 봅니다.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붐붐 프라자 2층이에요. 2층이고 건물 면적이 40평이야. 전용 평수 40평. 그럼 뭐 하면 될까? 여기 조금 이따 또 얘기해보겠지만 항상 낙찰을 받을 때는 40평이야? 그리고 2층이야? 그럼 여기 어떤 수요들이 있고 얼마의 보증금과 월세를 받을 수 있을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고르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들어가? 근데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예상해보는 거예요, 지금. 1차가 2억 3,700이었어요. 유찰, 또 유찰, 또 유찰. 네 번째 드디어 7명 들어왔죠? 7명 들어와서 반값 경매라는 게 이런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면 물론 아파트는 아니지만 상가가 저렇게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낙찰했다면 뭔가 이슈는 있겠다. 응? 뭔가 이슈는 있겠다. 무슨 이슈일까? 경매가 어렵고 위험하고 뭐 이런 일이긴 한데 쟤는 왜 반값도 안 되게 했지? 그만큼 그 관심사가 덜했다는 거잖아, 임찰자들이. 응? 근데 한번 판단해 볼게. 첫 번째, 지금 매가가 많이 떨어졌을까? 응? 거기 뭐 장사가 안 되고 다른 옛날에는 상권이 여기였는데 상권이 대거 이동을 했대. 여기는 다 난린데, 팔이 난린데. 그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겠지. 수익률이 떨어지고 임차인들이 안 오면 당연히 매가가 떨어지는 건 기본이에요. 수익형 부동산에선.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뭘까? 또 하나는. 응? 좀 전에 거는 이슈는 입지적인 이슈였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권리일 수도 있어. 권리. 응? 혹시라도 이 물건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대. 응? 근데 만약에 그 금액이 2억까지는 크다. 1억이래. 응? 만약에. 그럼 물어야 되는 금액이 1억이래. 권리분석상. 그러면 그 경우에 있어서는 얘는 2억 400에 받은 거네. 그죠? 그러면 이 물건을 열어봤을 때 이게 과연 권리상 하자일까? 아니면 그 어떤 전체적인 시세에 대한 문제일까를 거꾸로 보는 거지, 한번. 왜? 권리 분석을 하면 답은 나오잖아. 권리 문제인지 아닌지. 그죠? 볼게요. 말수기준 권리 어떤 걸까? 우리 저랑 눈 맞춤 하시고, 우리 온라인 분들. 말수기준 권리 뭐 다 돈 받겠대. 수협 중앙회, 한성덕씨, 그 다음에 보아스 건축사 사무소, 근저당, 그 다음에 평택시에서 또 세금도 못 냈나 봐. 세금, 국민건강보험이나 다 얘 돈 받을 애들이네? 근데 없어진다며. 그쵸? 말소기준 권리가 얘니까. 그럼 2단계 대항력 봐야겠네. 대항력 있나 없나 봤더니 뭐야? 아예 임차인이 없어. 그냥 소유자 점이야. 권리 관계는 아니죠. 그럼 가격이 문제인 거야, 이제. 입지가 문제인 거고. 그쵸?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선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우리 옛날에 그래프 배웠잖아, 이런 거.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이 물건이 얼마나 할지, 보증금 월세와 지금 매가가 얼마나 형성이 될지, 요것만 보면 들어가기 쉬운 거지. 요거는. 그쵸? 명도는 해야겠지, 당연히. 명도는 해야 되잖아. 그쵸? 일단은 소유자가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안 했지만 누군가가 그 물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영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업자 구동 안 했잖아.
그럼 상해법 적용 못 받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자일 수도 있고 또는 임차인일 수도 있고 또는 걔네들도 아닌데 엉뚱한에 와서 뭐 고스톱을 친다든지 자기들끼리 뭐 술을 먹고 있다든지 이럴 수도 있어. 용역을 심어놓는다면 돈 뜯어내려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아니고. 근데 어쨌든 권리분석상에 얘는 하자가 없고 명도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소유자한테 대상으로 해서 인도명령 결정을 날려야지. 그렇죠? 나중에 잔금 낼 때. 그러니까 문제는 없다.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거.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보니까. 상가라고 우리가 되게 겁먹었거든 사실은. 물론 지금 이건 단순한 그 권리분석 패턴인 거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가를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 상권 보고, 입지 보고, 수익률 보고, 건축물 용도 변경하는 것까지 다 알아야지 중개를 하든 경매 컨설팅을 하든 하는 거야. 그냥 막 하셔가지고 막 수천만 원 수억 벌어도 한 방에 날릴 수 있다는 얘기 들었잖아, 우리 많이. 그쵸? 그러니까 꼼꼼하게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적어도 권리상 하자는 없더라. 또, 마지막 볼게. 중랑구. 신내동 물건. 자, 우리 경기도권 뭐 구리, 남양주 이쪽으로 가기 전에 신내역이 있고 망우역이 있어요. 그쪽에 있는 중랑구 신내동인데 1층이네. 일단 1층은 안전하잖아. 다른 데에 비해서. 더군다나 전면부 상가고 대단지 아파트들 둘러싸여 있고 막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근데 여기가 10평이네. 10평에 1층이야. 그죠? 그리고 1억 8천이야. 대출도 나오고 나 한 뭐 2, 3천 정도 되겠네? 하면은 여러분 뭐 통장에 2, 3천이 있던 2, 30억이 있던 간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 분들 많잖아, 그러면. 그쵸? 1억 8천에 나왔어. 근데 낙찰가가 얼마야? 더블이야, 더블. 3억 6천 9백만 원까지 됐어. 몇 명이야? 응? 우리 숫자가 잘못된 건가? 눈 비비지 말고. 139명이에요, 지금. 그러면 아까 평택 물건은 막 몇 번씩 유찰이 됐다가 겨우 7명 유찰했는데 요것만 보더라도 여기 입지가 완전 좋겠구나. 응? 가격 대비 장난 아니겠구나. 나도 수익형 상가로 이거 해서 월세 받는 건물주 되겠구나. 요 전체 건물 아니지만 그 상가 임대는 됐겠구나. 라고 지른 거잖아. 1등이 3억 6,900, 2등도 아까워서 차순위 신고한 거죠? 차순위. 아무나 차순위 신고할 수 없다는 것도 알죠, 우리. 그쵸? 이 차순위 신고를 하려면 낙찰됐던 3억 6,900에서 뭘 빼야 돼? 이때 당시 냈던 보증금이 1,800만 원이야. 그쵸? 그러면 3억 6,9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빼면, 그러니까 3억 5천 이상만 되면 되는 거지. 그쵸? 근데 얘가 3억 딱 5천이야? 6천. 차순위 신고 할 수 있잖아. 그쵸? 차순위 신고를 2등만 할 수 있어요? 응? 3등도 할 수 있나? 4등도 할 수 있나?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만약에 2등이 돈을 안 냈어. 그럼 3등이 가져가는 거지. 단 신고는 했어야지. 보증금을 못 찾는 거지. 그렇죠? 어쨌든 지금 차순위 신고를 했지만 이 김석 씨가 대금 납부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배당 종결했잖아. 이 배당 종결이 법원에서 굳이 서울시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중앙법원 있고 동부지원도 있고 남부지원, 서부지원, 북부지원 만들어 놓은 거라고. 우리는 그 법원을 이용해서 차익 수익 실현하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그 관계 끝났네 이제. 그러면 이 분이 기대했던 목표 수익률과 차익만 생기면 되겠네. 일단 그걸 하려면 권리 하자는 없어야겠네. 물건적으로 너무 좋은데 만약에 권리 하자가 있어. 선순위가 있대. 임차보증금 2억이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 사건이. 그죠? 볼게요. 말소기준 권리. 봐봐. 이거 보세요. 아까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또 경매 등기까지 얘기했는데 얘는 지금 근저당권도 없고 저당권도 없고 가압류도 없고 압류도 없어. 그러니까 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지. 경매 등기가. 지금 경매 등기 김춘남 찍었고 그리고 2단계를 보니까 윤기선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 2014년 3월 24일이에요. 그리고 2017년이래. 선순위네. 그쵸? 선순위니까 또 한번 사이렌 올려줘야지. 잘못하다가 5천만 원 어떻게? 물 수 있다. 그쵸? 그런데 2단계까지만 한 거고 3단계를 보자고 했더니 3단계에서 우선 변제권을 봐야 되는데 요 케이스상 3월 25일자에 대항력 발생했죠. 우선 변제권도 날짜가 똑같다 보니까 3월 25일 날 발생해. 근데 제일 선순위야. 얘보다도 위잖아 지금. 제일 먼저 받아가는 애라고. 그쵸? 낙찰가가 3억 7천이에요. 3억 6,900. 근데 얘가 5천이야. 다 받아가죠? 똑같잖아 그럼. 우리 명도만 하면 돼. 우리가 키 갖고 있어. 지금 본 4가지 사례들이 뭐 선생님 그런 것만 골라온 거 아니야? 아니야. 많아 이런 물건들.
그런데 이제 물론 가끔씩 대항력이 있는데 그 자기의 우선 면제권을 발동하더라도 낙찰 금액이 적어서 100% 회수를 못하는 임차인이라면 물어내는 거지. 어쨌든 선순위니까. 그쵸? 근데 우리 조금 더 해볼까? 우리가 임차인이라고 해볼게요. 임차인. 여러분 이름이야 이제 여기에. 응? 여러분이 여기 장사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5천에 보증금 5천에 1,400만 원을 내고 있어. 계속 월세를. 근데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았는지 경매에 들어갔다고 나한테 법원에서 통보가 오네? 당신 임차인이야? 경매 절차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나눠줄 거야. 근데 너 임차인이라며 너 계약서 갖고 와봐. 그리고 너 얼마 줘야 되는지 나한테 얘기 좀 해줘. 그게 뭐야?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배당 요구를 하라는 얘기야. 응?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배당 요구를 해야 네가 우선 면제권이든 최우선 면제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야. 당신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통보를 받고 액션을 다 취해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5천이고 경매는 넘어갔는데 다달이 140만 원을 낼까 안 낼까? 응? 지금 5천만 원이 내 보증금이야. 그리고 이미 통보를 받았어. 경매 들어간대. 어? 그 집주인도 막 전화도 안 받고 막 난리가 났어. 어? 채권자들도 얘 말고 다른 애들이 많아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꼬박꼬박 계좌번호 보고 자동이 채권까지 끌 수도 있지. 응? 140만 원 안 줄 수도 있다고. 혹시나 두려워서 계속 보증금에서 까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선순위 임차인인데 확정일자나 배당 요구를 잘 장치를 못 해놨어. 예를 들어서. 그럼 무조건 인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두렵고 괜히 이거 이러다가 보증금 날리는 거 아니야? 고민할 수도 있잖아.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법 테두리를 모르게 되면 그럼 저거 안 내버린다고 140만 원. 응? 예를 들어서 경매가 딱 누가 신청을 했어. 그다음에 배당까지 끝났어. 기간이 얼마나 걸려? 응? 전체. 쭉 보면 1년은 걸려요. 쭉 가는 게 처음부터 하게 되면. 그러면 저거 계속 140집 써야겠지. 저거 150이라고 치고 4달만 밀려도 600이래? 맞아요? 그쵸? 600이야 600. 여기서 계속 꺼내려간다고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네가 집주인한테 또는 전 상가 임대인한테 돈 안 줬잖아만 알아내면 거기까지 인수는 아니라고. 또 안 냈잖아 지금. 우리가 낙찰이 된다는 거는 원래 임대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거예요. 내가 꼭 다 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줄 것도 다 승계하는 거야. 근데 너 안 줬다며 돈. 그죠? 그거를 우리가 캐치를 하게 되면 딜할 수 있는 거지.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그냥 막 여러분한테 이렇게 막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 파악만 하게 되면.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여러분이 임차인이라면 이거 안 낸다니까? 안 내. 그렇죠? 그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더군다나 이거 말고도 뭐 장기 수선 충당금이 뭐 그동안 얼마가 밀렸네, 선수 관리비가 어떠네 이런 것까지 다 캐치할 수 있다고.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 되게 친절해야 돼요. 모든 그 담당하는 공무원이든 여기 관리사무소든 상가 임차인들이든 다른 사람들 그러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 무조건 막 탁탁탁 이렇게 되면 얻을 수도 없어. 그런 정보를 잘 살살 좋게 하면서 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한 게 그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한 권리 분석이라는 얘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잠깐 더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사실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만으로도 한 3시간 동안은 해야 개념 잡힐 것 같아, 원래는. 그런데 개념 잡히면 뭐해? 수업 끝나면 다 까먹는데. 어차피 찾아봐야 돼, 다. 찾아봐야 되니까 지금 기본만 익혀볼까요? 요거 일단 첫 번째 한번 우리 알고 들어가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기본 장치들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민법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민법으로 넘어가는 순간 상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하고 무쇠한 지위가 아니라 조금 어려운 용어 써볼게. 편면적 강행 규정 들어봤죠. 그렇죠? 상가 임차인, 주택 임차인은 걔네들한 편이야, 걔네들 편. 근데 민법으로 놓으면 니네들이 같은 편이야. 아니, 같은 편이 아니라 동등한 애들이야.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해 줄게 라는 거라고. 그렇죠? 근데 상인법 갔더니 임대인이고 임차인이야. 그러면 임차인 편인 거지. 상인법으로 가면. 민법 가면 그래, 네 말이 맞는지 네 말이 맞는지 확인한단 말이야. 민법으로 가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이 상가 임차인들을 우대하는 상인법의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은 뭔지를 보는 거야. 일단 그거 알고 들어갈게. 적어도 임차인들 편은 아니, 임차인들 편에서 만들었겠구나. 그거 보자고요.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취지 제가 얘기 드린 거야. 요거 뭐 뭐냐면 요거 일단 첫 번째 거. 자,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하인 경우만 적용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이게 뭐야? 환산 보증금이잖아, 이게. 그렇죠? 얘기했고. 두 번째.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부자라고 하시는 분이 여기 있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제일 부자야. 30억 자산가야 지금. 응? 30억 자산가인데 그분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누군가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놀고 있는데 얘 좀 뭐 좀 해주고 싶어. 그래서 장사라도 뭐 얘가 뭐 양대창집을 하고 싶대. 건물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일단 누군가가 와서 세팅을 좀 해놓는 게 좋을 거야. 편법 쓰는 거야 지금 건물주가. 편법 쓰는 거야. 누가 좀 장사를 해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 아니야. 그래갖고 자 임차인인데요. 내가 좀 조건 좀 좋게 해줄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인데 너 6개월 만에 들어와서 6개월만 그만큼 되게 싸게 해줄게 하고 계약을 했어. 그런데 상인법에 딱 들어가니까 아무리 계약을 그렇게 했더라도 조금 과격하게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어. 온라인인데 그따위로 했더라도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대. 임차인이 1년 주세요 하면 1년 하는 거야. 계약서는 6개월 적어도. 민법 가면 어떻게 해? 6개월이야. 응? 왜? 민법은 공평하다니까. 근데 우리는 상인법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인법 만든 거고. 자, 이런 이슈들로 상인법을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제일 기본이 되는 장치가 우리 계속 얘기했던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 나오는 최우선 변제권. 경매 얘기죠, 다. 경매 얘기잖아, 지금. 우리 상인법 상에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경매로 올 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다들. 그렇죠? 경매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 연관이 되게끔 하는 거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계약갱신 요구가 많은데 정말 작년하고 올해 오면서 임대차 3법 등등에 대한 부작용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누구나 다 그 예견을 했던 이슈고. 그런데 계약갱신 요구 원래 주택에는 없었죠. 응? 주택은 참고로 최소 그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인가 주택도? 주택은 더블이죠? 2년이잖아. 그렇죠? 근데 원래 2년만 계약하고 그 이후에 뭐 계약갱신에 대한 얘기들이 없었다고 주택에서는. 근데 어디서 임대차 3법이 막 날아왔어. 그러더니 얘기가 상가 임대차처럼 계약갱신이라는 얘기가 떴네? 그 주택이 기본 2년인데, 그러니까 주택도 마찬가지죠. 1년 계약을 했어. 근데 임차인이 2년 주세요. 2년 해야 되는 거야. 왜? 어긋났잖아. 임차인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2년을 가는데 이 임차인이 주택에서 더 살게 해주세요가 없었다고 원래는 없었어. 근데 이제는 주택 임차인도 더 살게 해주세요 하면 플러스 2 가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매물들도 계약갱신이 됐는지 아닌지 우리 서류에도 다 기입을 해놓는 상태까지 됐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원래 그런 애들이 상가에는 있었다고. 상가에는 원래는 있었다고. 근데 처음부터 발생했던 게 아니라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차곡차곡 늘려주는 거예요. 계약갱신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대항력,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얘기했다시피 여기 이제 계약갱신 요구가 있는데, 자 우리 생각해보는 거야. 뭘 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 우리 피부관리 샵. 우리 다 피부관리 다 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피부관리 샵이야. 피부관리 샵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정말 마케팅, 막 SNS, 그 다음에 고객들, 막 언니, 오빠 다 해가지고 이제 고객들이 막 월 회원수가 100명이래. 와, 괜찮겠네. 그리고 뭐 10번 오면은 네일 케어 막 한 달에 2번씩 공짜로 해준대. 자, 그렇게 해주는 게 하고 있는데 상가 임대인이 나가라는 거야, 너. 장사 잘 되는 거 보니까 이거 되는 자리구나. 너 나가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이 계약은 1년 했잖아. 지금 1년. 그렇죠? 기본이 1년이잖아. 물론 계약서에 2년, 3년 쓸 수 있지만 임대인이 그렇게 안 써주잖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일정만 써주잖아, 처음에는. 근데 그 계약 기간 딱 정해놨는데 이 기간이 상인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계약갱신을 5년 동안은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최초 계약한 때부터. 응? 그러면 내가 그만큼 열정 투입해가지고 5년 동안은 내가 그 상가 임대인의 방해 없이 5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이제 5년 동안 정말 해서 처음에 권리금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권리금 2억 됐어. 그리고 고객들이 처음에 뭐 한 50명 시작했어. 예를 들어 학원이래. 50명 정말 하면서 간신히 손익분기점 맞게 하고 있는데 야, 500명 됐어 지금. 5년 동안 해서
근데 그때 돼서 이제 법이 바뀌었다고 5년이라고 하는데 5년 뒤에 나가라고 하니까 또 안 됩니다. 너무 짧습니다. 늘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한 번 더 늘렸어. 그래서 2018년 이후에 10월 16일인가? 그 이후에는 맞죠? 이때 이후에는 이제 10년이야. 그러면 봐봐요. 지금 우리 상임법 하고 있는 거예요. 상임법. 민법 얘기가 아니라. 자, 저렇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생긴 것도 사실 2013년이에요. 애초에 5년짜리 생긴 게. 그리고 5년 뒤에 10년을 늘린 거야. 근데 저런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었는데 저게 상임법 개정돼서 올라왔대. 근데 나는 임대인이야. 우리 다 임대인 보수 같은데 임대인이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더군다나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상임법 적용에 되는 임대차라면 너 월세 보증금 올릴 때 5%만 올려 막아놨다고. 지금 막 엄청나게 막 상권 활발해지고 집값 많이 올라가고 상권도 좋아지고 보증금 월세 막막 튀고 있는데 남들은 지금 300만 원씩 월세 받는데 내가 작년에 100만 원 받았다고 5%만 올리래. 미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속 갱신될 때마다 임대인들은 거품 무는 거지 이제. 왜 내 재산인데. 그렇죠? 근데 그게 또 10년이 됐어. 그죠? 그러니까 이슈가 많은 거야. 우리 막 도끼 사건 막 이런 거 막 들어보잖아, 우리. 법을 적용하다 보니 임대인 말이 맞는 거야. 법을 적용하다 보니. 그러니까 임차인이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부득이하게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과 연루된 사건들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애당초에 보증금 월세를 처음부터 세팅을 잘 해놓던가. 근데 처음부터 여기가 잘 될 줄 알았나? 그렇죠? 어쨌든 상임법은 임차인 보호다. 요건 얘기했죠. 자, 환산보증금 제일 중요한 거 우선 면제랑 최우선 면제랑 얘기했고, 참고로 우리 그 부가세는 환산보증금에 포함이 안 돼요. 부가세는 여기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2천만 원에 월세가 55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부가세가 5만 원 포함이래. 그러면 환산보증금을 따질 때 2천만 원 더하기 50만 원 곱하기 100이지 55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가세는 빠지고. 이런 이슈가 경우에 따라서는 클 소지가 있죠. 못 따질 때.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상임법 적용 못 받는다고. 단돈 지금 5만 원 차이로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이슈가 커져버려. 민감하죠? 요거까지 다 깔끔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편법 수정도 가능하면 상가의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려고 해. 또는 좀 튀어나오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제 임대인들이 아 그래? 그거 맞춰줄게. 대신에 뭐 올려버려. 그러면 너 관리비 더 내. 응? 관리비 더 내. 관리비는 여기 임차보증금 월세 거기 안 들어가잖아. 그 경우에 따라서 관리비가 막 더 커. 있어요. 있어. 상가들 가면.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권리금. 기본적으로 처음 세팅할 때 그 땅값 보고 들어가는, 입지 보고 들어가는 바닥 권리금.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영업을 잘해. 그래서 한 그 영업 노하우 등에, 신용 등에 영업 권리금.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뭐 인테리어를 했어. 또는 뭐 어떤 그 주방 시설을 했어. 학원 시설을 했어. 병원 시설을 했어. 시설 권리금. 이렇게 다 포함한 금액이 권리금인데 지금 서울 평균이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5천만 원. 그죠? 근데 그 경매는 5천 없이 입성하는 거고. 권리금까지. 사실 얘기하면 너무 이 상임법상에 드릴 말씀은 많지만 여기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일단 권리 분석에 대한 이슈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뒤에도 지금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하고 민법에 대한 사항들을 제가 해놨어요. 몇 가지 포인트만 보고 넘어갈게요. 몇 가지만. 자, 상임법은 임대인, 임차인 누구 보호한다? 임차인 보호한다. 민법은 누구 보호한다? 같이 보호한다. 그러니까 조항을 보면 달라. 뭐가 달라지는지 볼게. 얘는 상임법은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만 하면 이 상임법 상에서 제3자의 대항을 할 수가 있다고 돼 있어. 등기할 때 안 할 때. 안 해도. 임대차 계약이 등기 안 하잖아요. 미등기 전세라고 했잖아. 근데 민법 갔더니 등기하래 일단. 등기하고 보래 너. 그럼 전세권 심으라는 얘기잖아. 얘는 안 심었잖아. 다르죠? 누구를 보호하는지 달라지죠 지금? 까다롭죠? 그 다음에 임대차 최소 1년간 보장이래. 최소 1년간. 그렇죠? 우리 6개월 계약하면 무효잖아. 나중에 소송 걸리면. 근데 여기서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공평하죠? 공평하지? 근데 여기 차임 증액 청구. 자, 경제 상황이 바뀌었어. 그래서 5%까지 법이 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다. 임대인 너 함부로 올리지 마. 걔는 상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니까 해놨어. 묶어놨어. 근데 보니까 아 그건 니들까지 해. 차임에 대한 증감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요거 정해놓지 않았다고.
니들이 뭐 일단 합의하고 안 되면 소송해서 정해줄게 우리가. 근데 딱 안 찍어놨죠 5%라고. 그죠? 그다음 요거 볼까? 이거 제일 많이 들은 게 이걸 거야 아마 이거. 중개사분들 요런 이슈에 대해서 아마 질문 많이 받을 거예요. 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계약했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뭐 12월 31일까지 만약에 계약을 했어. 응? 1년. 그러면 이 연 말이 되기 전에 이 최소 1개월 전에서 6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다시 갱신되죠. 그죠? 근데 임대인들은 조용히 갱신되는 거 싫어하지. 왜? 임차인을 보호해주거든. 그렇죠? 그런데 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내가 지금까지 5천에 250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5천에 260 받을게 라고 임대인이 했어. 얘기. 그러면 수긍을 하면 그렇게 계약을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묵시적 갱신 안 하고 너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나가야 되잖아. 원래. 근데 이제 별도이지. 계약갱신 요구는 또 별도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딱 날짜가 딱 찍혀 있는데 여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런 얘기가 두스름하게 적혀놨어요.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그냥 동일한 조건으로 해놨다. 여기는 그냥 구체적이지가 않아. 그리고 요거 여기서도 핵심만 얘기 드릴게. 계약갱신 요구 아까 2013년도 8월달하고 2018년 10월달하고 두 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면 상가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X 찾아보세요. X. 응? 여기가 환산보증금 이하, 여기가 환산보증금 초과인데 여전히 X가 있죠. 환산보증금 초과하게 되면 뭐 안 된대? 우선면제권 안 된대. 뜨악이야 여기서. 뜨악. 응? 경매에 들어가도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버리면 너보다 밑에 있는 애들조차 보다도 우선면제권으로 배당받을 수 없다는 얘기야. 굉장히 달라졌어 이슈가. 응? 우선면제권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사집행법에서 상가 경매 최고 중요한 건데 또 최우선 면제 둘 다 배당받겠다는 얘기인데 X 환산보증금 초과해버리면 응? 그러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했다는 건 입지가 좋다는 얘기죠. 그죠? 입지가 좋고 기본적으로는 장사가 잘 되는 자리죠. 그러니까 비싸겠지. 그럼 비싸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임차인은 민사특별법상 보호를 못 받으니 전세권 심어야지. 맞죠? 전세권 심어야지. 응? 집주인한테 상가 임대인한테 뭐 딜을 해서라도 전세권 심어야 자기가 보호가 되지. 근데 전세권을 심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100% 보호돼? 전세권 심으려고 했는데 위에 근저당 3호, 근저당 3호, 근저당 뭐 누구누구 이름 다 찍혔어. 순서가 느리잖아. 아무리 찍은 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세권을 심는다 하더라도 등기부 보고 내 위에 없어야지. 애들이 안 보여야지. 자기가 위로 올라가야지. 그거 말고 또 없을까? 응? 지금 그 우선면제권, 최우선면제권을 다 고려를 했을 때 가능하면 위에 순위에다 하고 민사특별법 말고 민법상으로 전세권 심어야지. 그거 말고는 없을까?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의 전환. 응?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저기 수강생분들도 나와야 돼. 어떤 방법이 있어? 제가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 하나. 이거는 꿀팁이야 꿀팁. 그 상가를 사면 돼. 응? 자기가 상가 주인이 되면 돼. 자기가 상가 사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직접 자영하면 된다고. 그럼 뭐 차익 다 땅값 오를 때마다 다 자기 거잖아. 그렇죠? 안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무슨 계약갱신을 뭐 5년 10년을 해. 그냥 버려 계속.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환산보증금 초과하게 되면 경매랑 봤을 때 적어도 이런 게 안 된다. 그런데 요거는 안 되더라도 우리 임차인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제는 환산보증금 초과해도 대항력 오케이. 계약갱신 오케이. 물론 그 기간이 변할 때마다 그게 이 기간이 변한 것 전에 신규 계약인지 갱신된 계약인지는 체크하셔야 돼. 거기는. 근데 어쨌든 계속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이 노란색 부분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이런 것들 동그라미, 권리금 회수, 보호 이런 것들은 임차인들한테 많이 보호를 해주게끔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제일 중요한 거 요거는 안 되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민법상의 어떤 혜택 또는 자기가 직접 사서 하거나 그러니까 꼭 코로나 이슈 때문에 지금 상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은퇴 연령이 빨라졌잖아요. 예전에야 뭐 55세 또는 60세일지 몰라도 지금은 빠르신 분들은 자의반, 타의반 40대부터 은퇴해. 그렇죠? 뭐 괜찮은 회사를 다니면 명예퇴직으로 뭐 3년치 막 연봉 받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그냥 막 쓸려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다 보니
쓸려 나왔을 때 내가 준비가 돼야지 뭘 하게 되는데 준비가 돼야 되잖아 먼저. 근데 그 준비 없이 나온 사람들은 상당히 당혹스러울 텐데 준비를 하면서 자기가 상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플러스 더 저렴하게 가기 위해서 직접 운영하려고 경매 들어온다고. 자기가 직접 상가 경매에 진출을 한다고. 또 한 가지 케이스. 자, 은퇴하시는 분도 들어오지만 지금은 용기 있고 조금 더 먼저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냥 삼성, LG 이런 데가 아니라 내가 직접 자영업을 하려고 해. 그게 우리가 자영업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습지만 그게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대, 30대 분들이 비단 뭐 부동산 투자, 뭐 갭 투자, 뭐 비트코인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상가도 낙찰받는다니까? 직접 뭐 하려고. 그쵸? 그러니까 상가 물건들은 많이 풀리고 있는데 수요들도 많이 생기고 있네. 그죠? 근데 수요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물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물건 중에서도 한 80%는 다 그냥 패스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상가 낙찰가율이 조금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딱 잠깐 또 들어온 게 거기서 코로나 또 위험 수요가 조금 또 빠지겠네.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도 상가 낙찰가율이 70에서 75%는 돼요. 평균적으로 서울 아파트 110%인데 상가는 70에서 75%. 그런데 아까 봤죠? 막 130명 들어온 거 봤죠? 요지의 상가들은 그렇게 매니아와 아마추어 다 튀어나와가지고 더블로도 간다고. 근데 돈 벌겠지. 입지 좋고 수익률 나오면. 이것들까지 다 우리가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뷰가 필요해. 상가에 입찰하려면. 자, 이렇게까지 했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는 싶으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지는 뭐냐면, 그 대항력 발생하는 것도 2015년 5월 13일 계약갱신 요구도 1차는 2013년, 2차는 2018년이야. 그거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그 법 적용을 소급이 안 되니까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신규계약이나 갱신된 계약에만 해당되는 거지. 그 전에 했던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제 바뀌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례가 지금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준비했죠.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 이 사례 하나, 그 다음에 사례 두 번째 이거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읽어보시고 잠깐 그리고 우리 무조건 법률은 우리 법제처 들어가면 되죠. 법제처 들어가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치시고 여기 검색 조건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검색어를 치시면 돼. 계약갱신 요구, 대항력 이런 거 치시면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현업을 하시면서 또는 본인 투자를 하시면서 법 조항은 어떻지 할 때 여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 들어가서 그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2교시는 이쯤에서 마치고요. 이제 3교시는 조금 더 한번 좀 살아있는 물건들 갖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론이 너무 딱딱하잖아. 응? 그렇게 해서 3교시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 갖고요. 여기 지금 2교시에 남아있는 부분들 중요한 것만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일단 그 상가 임대차 주요 내용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권리금 방해 행위 들어가거든요. 권리금 방해 행위 어떤 게 권리금 방해 행위인지 그리고 이 법 적용에서 예외되는 사례들. 자, 하나 먼저 볼게. 우리 전대차 많이 들어봤죠. 전대차. 그렇죠? 전대차는 임대인은 하나인데 임대인이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계약을 했어. 근데 얘가 자기는 3천에 150을 받는데 얘한테 넘기면서 4천에 180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장사하는 건 중간에서. 그렇죠? 이게 전차인이죠. 얘는 전대인이 되는 거고, 전대인이자 임차인이 되는 거고, 얘는 전차인이 되는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큰 마트 가잖아요? 그러면 마트가 있고, 온갖 뭐 식음료부터 전체가 채소도 있고 다 있죠? 근데 항상 큰 마트 가면 정육점 들어가죠. 또 수산물 들어가죠, 요즘에. 배달도 해주는 데도 있고, 우리가 포장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근데 원래 통으로 다 그 상가를 임차인이 있는가 하면 그 임차인이 정육점하고 수산물 담당 코너를 전차 준다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전차를 할 때는 임대인 동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임대인 동의 없이 하려면 뭐 했어야 돼? 전세권 심었어야지. 그죠? 그거 조금 더 들어가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든 일반 임대차 계약에서 그 전차를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 법 적용 제외가 임차인이 다시 임차하는 전대차는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상임법 적용상에 지금 권리금 관련된 내용들 쭉 좀 여러 개 나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응? 이런 것까지 조금, 사실 다 알려면 끝도 없어. 끝도 없지만 적어도 요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말씀만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거 시행령 개정된 것도 잠깐 보시고,
계속해서 금액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이것도 여러분 읽어보면 별거 아니야? 이 날짜 전이야, 후야? 요것만 보면 돼. 근데 우리 그 서촌 궁중 족발 사건 들어봤죠? 건물주한테 망치 사건 들어봤죠? 법으로서는 임대인 말이 틀린 게 아닌 거야, 지금. 근데 금액을 엄청나게 올린 거야, 지금. 월세가 297만 원에서 1200을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지, 임차인이. 근데 법으로는 걔 말이 맞다는 거야, 임대인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난 법보다 이게 편하겠어. 갖고 간 거지. 그렇죠? 법보다 이게 편하대, 임차인이. 응? 이런 사건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라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또 한 10분 쉬었다가 우리 3교시 진행하겠습니다.